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된다.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하며 들었던 방송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여기다 하소연을 해봅니다. 글재주가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된 중년 남성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사업체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회사 대표가 되었죠. 허우대 멀쩡한 건장한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여기저기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어릴 적 잘못 잡힌 이성관으로 여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기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는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번 백화점 가는 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날엔 항상 제가 좋아했던 돈가스를 먹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제가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회사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던 작은 아버지께서 운영하게 되었죠. 작은 아버지는 늘 지훈아, 이 회사는 네 것이다. 학교 졸업하면 경영 수업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작은 아버지께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작은 아버지는 매달 저희 집에 생활비를 주셨고 덕분에 저희 모자는 경제적으로는 아버지의 부재를 못 느끼며 살았죠. 늘 그랬듯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백화점 갔다가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새라 어머니께서는 더더욱 저를 챙기셨고 그 애쓰심을 잘 알기에 저도 늘 씩씩한 척 밝은 척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날로 기억해요. 제가 장염 증상이 있어서 학교를 조퇴하고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들어가니 현관 입구에 여자 신발, 남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이, 집에 손님이 오셨나?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갔는데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침대에 뒤엉켜 있는 남녀의 모습을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비명도 안 나온다는 것을요. 순간 저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저를 볼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뒷걸음질 치며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머리가 멈춘 듯 방금 제 본 상황이 이해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뒤엉킨 남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너무 괴로웠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고 역겨웠고 더러웠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방금 본 추악한 장면들만 되풀이 되었어요. 온갖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부터 저 둘은 언제부터 저런 관계였을까?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서 아버지께 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죽지? 그러나 겨우 18이었던 저는 막상 죽는 것도 무서웠고 내가 그 광경을 보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저의 긴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담배를 배웠고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늘 상위권에 있던 제 성적은 곤두박질 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제가 단순한 사춘기인 줄만 아셨어요. 매일 눈물로 저를 달래도 보고 잡고 애원도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그 장면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요즘 왜 그러냐고 힘든 것이 있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우셨고 우시는 어머니 뒤로 벽면 액자에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이 보이는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따라 나오셨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작은 아버지께 술을 배웠어요. 술 때문이었는지 작은 아버지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같아서였는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께 제가 본 광경을 이야기했어요. 한참을 들으시고 작은 아버지께서는 지훈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참 좋으신 분이었어. 그렇지? 너희 엄마도 참 좋으신 분이시지. 너희 아버지가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전기 사업을 하기까지 너희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희 엄마 나이가 겨우 43살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얼마나 힘드셨겠니? 그리고 널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어. 이제 엄마도 기댈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은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도 어머니의 옆자리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다 싫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어머니께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줬다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런 광경을 먼저 봤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고 내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여성 혐오로까지 이어졌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그때의 그 침대 위에서 뒹구는 모습이 떠올랐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을 걸거나 꾸중을 하실 때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올라왔어요. 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봄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하셨고 저는 검정고시를 합격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오기 위해 제일 빨리 입대한다는 해병대에 지원하여 바로 군대에 갔어요. 전역을 몇 달 앞두고 나간 휴가에서 어머니는 옆에 어떤 남자분과 함께 나오셨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저씨가 중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저는 두 분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전역을 하고 저는 바로 작은 아버지께 가서 일을 배웠고 자식이 없었던 작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늘 하셨던 말씀처럼 지훈아, 이 회사는 너희 회사란다. 너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드신 회사이니 네가 정말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라고 하셨죠. 저는 뒤늦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회사에서 일하며 실전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35살의 나이에 대표가 된 거죠. 저는 여전히 여자를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심리 치료를 통해서 과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의 내 모습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또 헤아리게 되었어요. 많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여 여자를 만나 연애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여전히 여제라는 존재를 믿지 못했어요. 저의 재력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회사 안에서도 저는 문 여성들의 관심이 대상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저와 가장 가까이 일하는 저의 비서였어요. 퇴근할 때도 회식을 할 때도 흔히 말하는 추파를 적극적으로 던졌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슬슬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져서 해고해야겠다고 생각할 즈음 그 비서가 속도 위반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죽자고 따라다니더니 여자는 정말이지 못 믿을 족속이구만 이라고 생각했죠. 죄송하다며 대신 새로 올 비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보증한다며 자신 있게 소개해준 사람이라 저는 믿고 채용했습니다. 이력서를 따로 보지 않았지만 나이는 29살이라고 했고 비서 경력이 많다고 하니 일 잘하겠지 했습니다. 처음 출근해서 제 방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제대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진 씨처럼 갑자기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대표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하고 싱긋 웃는데 예쁘다라는 느낌보다는 참 곱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회사는 외국계 계열 회사와 손잡고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새로운 호텔 사업을 시작하느라 외국 바이어들과의 미팅과 접대가 많던 때였어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저는 늘 잠잘 시간이 부족했죠. 제가 바쁘다는 것은 비서도 바쁘다는 건데 송희 씨는 그 많은 스케줄을 잘 처리해줬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서브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한 번은 일본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 나간 직원 중에 1호에 능통한 저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송희 씨가 나서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하게 되었죠.
그날 미팅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자리는 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까지 계속된 회식 자리에서도 통역이 필요했기에 송희 씨는 제 옆자리를 지켰고 술에 취한 한 바이어가 한국의 예쁜 여비서에게 술 한잔 받아보고 싶다며 짓궂게 굴었는데 저는 저희 회사 대표님 소속이라서 업무 외에 일을 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오늘은 통역하는 일만 맡았으니 다음 회식 자리에선 저도 한 잔 주세요. 라며 센스 있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일까요? 그런 송희 씨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자리를 마무리하고 보니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날은 너무 늦어져서 운전기사도 일찍 보냈고 대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대리기사가 배차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냥 제가 댁까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송희 씨 괜찮겠어요? 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라 정말이지 집에 빨리 가서 뻗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송희 씨가 운전을 해서 저희 집까지 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였고 그 옆에는 송희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직원한테 대단히 실수했다 싶어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리고 다시 송희 씨를 봤는데 원래 이렇게 피부가 하였던가 싶을 정도로 백옥 같은 피부의 여자였습니다. 속눈썹도 길고 코도 이렇게 오똑했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몸을 뒤척거리기에 놀라서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어요. 일어나서 거실 쪽으로 나가서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살짝 떠보니 주방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10분, 20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제야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주방으로 나가보니 즉석 북엇국과 그리고 햇반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뿐이었거든요. 메모지가 보였어요. 송희 씨가 회사에서도 늘 쓰는 포스트잇이었죠. 대표님, 해장 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고 제 방으로 들어온 송희 씨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스케줄을 알려주었고 결제할 것들을 전해주었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송희 씨는 평소와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건 저였죠. 그날 저녁 퇴근을 하며 송희 씨 수고했어요. 정리하고 들어가요. 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너무나 평소와 같은 모습에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안달난 사람 같았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죠? 아, 대표님, 기억 안 나시는구나. 궁금하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선술집으로 갔어요. 자리에 앉아있는데 기억이 도통 나질 않으니 애꿎은 술잔만 비워댔어요. 송희 씨 말로는 그날 제가 술에 잔뜩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부축을 해서 집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라며 제가 엄마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네가 장염에 걸려 집에 일찍 온 그날 엄마와 아저씨가 같이 있는 모습을 네가 봤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는 너무 부끄럽고 네가 상처받았을까봐 무서웠어. 용기가 없어서 너에게 말도 못했다. 너에게 몇 번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너를 보며 엄마는 너무 힘들었단다. 나 때문에 네가 여성 혐오까지 생기고 지금까지 혼자인 게 엄마는 너무 괴롭구나. 그런 내 모습을 아저씨가 보면서 이제는 용기 내어 얘기하라고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전한다. 미안하구나. 지훈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저는 술 기운에 그 전화를 받고 울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고 용기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일까요? 술에 취한 제가 송희 씨를 잡고 그리운 그 이름 엄마를 불렀나 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송희 씨에게 지나온 내 삶을 이야기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난 내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송희 씨는 고개를 끄덕여가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내 모든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여자였죠. 선술집의 분위기는 너무나 따뜻했고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는 송희 씨의 얼굴은 촛불처럼 은은하고 빛나 보였어요. 사케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송희 씨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고아원 앞에 라면 박스 안에 있었대요. 울지도 않고 얌전히요. 그날이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저 보자마자 눈처럼 너무 하얗고 예뻐서 눈꽃송이 같다고 제 이름을 송이라고 지으셨대요. 너무 예쁘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처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았던 송인 씨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살면서 늘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줄도 몰랐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이 살았어요. 송희 씨는 어떤 말을 해줄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며 싱긋 웃으면서 처음에는 나를 버린 부모를 원망도 하고 이런 내 운명을 자책도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상황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제 주위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상처만 쳐다보고 사느라 종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대표님도 대표님 상처만 보고 있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머니께서 대표님을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처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꿈꾸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달콤했고 성격, 취미, 좋아하는 음식이며 노래 취향이며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 반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저는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를 권했지만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다며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낮에는 나만의 비서, 밤에는 나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직원들 몰래 하는 데이트도 행복했고 짜릿했어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제 월급은 우리 고아원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당신 월급을 왜 거기 보내? 그건 당신 써. 고아원에는 내가 매달 따로 보낼게. 당신 월급하고 생활비는 당신한테 다 써. 어머, 정말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나 신경을 써줘서요. 아내는 아이처럼 너무 기뻐했고 저는 매달 500만 원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행사를 하거나 오래된 건물이라 보수 또는 공사할 때도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부금이라며 고아원으로 돈을 보내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고아원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죠. 제가 가는 날이면 아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고아원 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반겨주었고 송이가 행복해서 너무 기쁘다며 눈물을 짓기도 했어요. 아내는 고아원을 함께 갈 때면 너무나 행복해했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내를 볼 때면 저런 천사가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결혼 생활 1년이 지났을까요? 아내는 임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었어요. 1년 전에 시작했던 호텔 사업이 번창하여 저는 너무 바빴고 아내와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일보다 우리 가정이 우선이었기에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에 좋은 요가를 배우고 요리 수업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회사에는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고아원의 원장님 생신이라며 오늘 저녁은 거기서 먹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길어진 미팅이 끝나고 접대가 있어 늦은 시간까지 저는 술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 괴로워하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침대 옆자리에는 새로운 비서가 누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았고 저는 비서를 깨웠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비서는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어제 저랑 같이 있자고 덮치셨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비서를 단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제 아내밖에 모르는 애처가였어요. 아무리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아내가 돌아올까 무서웠고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김 비서, 지금 내가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고 곧 아내가 올 거야. 일단은 우리 내일 회사에서 얘기하자. 비서는 저를 믿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일단은 달래어서 비서를 보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왔던 그날처럼요. 다음날 저는 비서를 불러서 어제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같이 있자고 했고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에이, 김 비서 미안해요. 내가 정말 어제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김 비서도 알다시피 나는 유부남이고 내 아내를 사랑해. 아이,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 비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나를 원망했어요. 결국 합의금 5천만 원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고 비서는 퇴사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문이 드는 일이 많았지만 이 일이 커져서 아내가 알게 될까봐 저는 그냥 덮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남자 비서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땡땡 경찰서입니다. 김지훈 씨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죠? 2005년도부터 제일고아원에 기부한 적 있으시죠? 이송희 씨라고 아시나요? 네, 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기부금 횡령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어요. 기부금 횡령이라뇨?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는 아내와 고아원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고아원으로 보내준 기부금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고아원은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4사람의 개인 계좌로 모든 기부금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4사람의 이름을 듣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원장이었고, 한 명은 제 아내였고, 한 명은 서유진, 저의 첫 번째 비서, 나머지 한 명은 김승희, 얼마 전 그만둔 비서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어요. 아내와 그 2 비서들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셋은 우리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며 돈 많은 남자를 만날 구실로 비서 일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비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저에게 접근했지만 제가 넘어가지 않았고 친구인 아내를 소개해 저를 유혹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서는 그동안 제 옆에서 저의 성향, 제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취미 등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아내에게 알려줬고 그 작전은 성공했던 거였죠. 저와 결혼해서 수많은 돈을 기부금의 명목으로 고아원으로 보내게 했고 그 돈은 모두 다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비서를 입사시켜서 저와 하룻밤을 보내게 하고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어요. 아니 관계를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꽃뱀이 따로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경찰 말로는 이 여자들은 상습적인 꽃뱀들이었고 그동안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남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가 처음 제 침대에 있던 날도 마지막 비서가 제 침대에 있던 날도 제가 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인지 말이에요. 배신감이 밀려왔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덜덜 떨려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잠시 후 첫 번째 비서, 마지막 비서가 경찰서로 들어왔고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을 하며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게 왜 그랬냐고.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건 맞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믿어주세요. 아니 그 여자는 경찰서 바닥에서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배신감에 그 여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을 키운 저 여자는 당신이 눈꽃송이처럼 예쁘다고 했던가? 밟혀버린 눈은 시커멓고 더러워져서 쓰레기가 될 뿐이야. 기대해. 내가 어디까지 밟아줄지, 당신이 얼마나 더러워질지. 용서해달라는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 내 여자는 사기 결혼, 꽃뱀 사기, 기부금 횡령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군요. 저는 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